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제7회차 세계경영 라운드 테이블 포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창욱 부회장의 불가피한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금화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 강의장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강의해 주실 김대식 교수님께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진행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강의는 직접적인 강의를 이제 유튜브로 진행을 하는 그런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된 영상과 직접적인 강의 두 가지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에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기가 좀 어렵고 나중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때 강의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궁금한 사항을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교수님께 전달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이 장소에서 식사가 진행될 때 식사를 하면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GYBN 플랫폼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베트남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등 거기 현지와 국내에 있는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지금 한 40명 정도 되고 해외에서 한 8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강의가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차후에 녹화된 강의를 듣겠다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까지 합치게 되면 200여 분 정도가 이 강의를 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날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가 되겠는데요. 주제는 AGI 시장 지배력 시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카이스트에 계신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계신 김대식 교수님을 모시고 듣겠습니다. 김대식 교수님은 독일 다람슈타트 공대를 나오셨고 막스 플랑크 내 연구소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하고 보스턴 대에서 교수로 재직한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난 스카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김대식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대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주 분위기가 작고 아늑하고 참 좋네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 주제는 AGI, 시장 지배력의 시대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AI는 특정 능력 하나를 대체하는 기계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고 챗GPT는 대화를 잘합니다. 그런가 하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적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GI는 잠재적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 또는 대부분 지적 능력을 대체하는 기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G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이언스 픽션이고 불과 2, 3년 전 챗GPT가 등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AGI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대체하는 건 가능하지만 모든 능력을 대체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픈 AI의 샘 올트만 같은 분은 앞으로 5년 안에 AGI가 현재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GI가 5년 후에 가능할지, 10년 후에 가능할지, 20년 후에 가능할지가 큰 논쟁인데 AGI가 20년 후에도 불가능하면 그거는 매우 놀랄만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경험할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AGI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사실 시작점은 2017년 구글사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챗 GPT의 영어 약자 T는 트랜스포머를 얘기하는 거죠. 트랜스포머는 매우 흥미로운 알고리즘입니다. 트랜스포머가 결과적으로 해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대부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모든 데이터는 시간의 함수로 흘러갑니다. 날씨, 환율, 주가, 기업의 매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도 당연히 시간의 함수로 변화가 있는 시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축 데이터를 그 시간축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규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예측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내일 날씨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를, 이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인간의 언어, 저도 지금 한 5분 정도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5분 동안 말하는 동안 시간이 계속 흘렀죠. 인간의 언어도 당연히 시간축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시간축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항상 사용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마코프 가설이라는 것을 많이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전 데이터다. 전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전 데이터, 전전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전전 데이터. 그럴싸합니다. 문제는 이 가설을 언어에 적용하면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주 긴 문장이 있다고 칠까요? 단어가 30개입니다. 정말 30번째 단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29번째 단어일까요? 하면 대부분 아닐 겁니다. 이건 특정 언어 문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언어에서는 12번째 단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언어에서는 5번째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라틴어 배워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라틴어의 특징이 대부분 문장에서 동사가 가장 마지막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맨 마지막 단어를 듣기 전까지는 지금 집을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모릅니다. 마지막 단어를 듣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해를 해야 되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언어에서는 이 시간축 데이터들이 서로에게 주는 단어가 서로에게 주는 인과관계가 방향성이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죽박죽으로 뒤로도 갈 수도 있고 점핑을 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학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서로에게 주는 방향성이 일관성이 없는 시간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구글사에서 트랜스포머를 제안하면서 아주 긴 시간축 데이터의 데이터들이 서로에게 주는 영향력이 다양한 방법이어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트랜스포머가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인류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모든 문장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무한의 문장이 필요하지만 그건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데이터는 인터넷에 있는 문장이죠. 한 3,000억 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이 문장들 간에 문장에 있는 단어들 간에 단어가 다른 단어하고 같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적 확률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장 100개만 가지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진정한 확률 분포가 아니고 샘플 확률 분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수천억 개의 문장을 분석하면 진정한 확률 분포에 접근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이 절대로 랜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앞에 아무 단어나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단어가 등장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귀여운 고양이 이런 조건적 확률은 자주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 잘하는 고양이 이런 콤비네이션은 거의 없겠죠. 또 다른 예제로는 교수라는 단어를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교수라는 단어 앞에 귀여운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건적 확률이 아마 0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와 모든 단어의 진정한 조건적 확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해야 되는지 예측하는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게 바로 트랜스포머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챗GPT에게 문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가르쳐준 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데이터셋에서 단어가 다른 단어하고 같이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을
찾아내라고 학습을 시켰는데 그걸 기반으로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이 단어들, 이걸 묶어서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 문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문법을 안 가르쳐줬는데 확률 기반으로 문법을 찾아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인간의 언어가 모든 것이 확률 분포 기반이라는 얘기겠죠. 트랜스포머가 결과적으로 해주는 건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칩시다. 이 세상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자연의 법칙과 확률 분포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건 이런 규칙을 통해서 관찰 가능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은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거꾸로 추론을 해서 이런 데이터는 도대체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질까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언어를 볼까요? 맨 위에 있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언어학자들은 이 세상의 다양한 언어를 분석해서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보편적인 문법 구조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 언어학자죠. 노엄 촘스키 같은 분이 인간 언어의 보편적 문법을 찾아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기계한테 가르쳐줬는데 기계가 여전히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챗GPT 등장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알렉사, 시리, 코타나 국내 통신사가 파는 AI 스피커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찾아낸 문법 구조가 틀리거나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챗GPT는 문법을 안 가르쳐주고 확률 분포와 조건적 확률만 가르쳐줬는데 아니죠. 가르쳐준 것 아니죠. 스스로 찾아냈는데 그걸 기반으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한 방법을 언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세상 모든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림을 학습시키면 그림을 예측할 수 있고 DNA 구조를 학습시키면 DNA 구조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조합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글과 그림을 동시에 학습시키면 우리는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글과 그림의 교집합 문법, 그리고 제가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규칙을 얘기하는 거겠죠. 글과 그림의 교집합 문법이 있어서 이제 글만 입력하면 그림을 만들어주고 DNA 구조하고 3차원 단백질 구조를 동시에 학습시키면 DNA 구조 조건을 입력하면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제약회사들 또는 신소재 회사들이 생성형 AI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신약 개발은 정말 어렵거든요. 이 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조합이 무한에 가까워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나하나 다 실험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10년 넘게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구조들만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정답을 예측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싸한 녀석들, 가능성이 있는 녀석들만 예측해 주기 때문에 10년이 아닌 한 1년 정도만 실험하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트랜스포머가 해주는 것은 우리도 몰랐던 현실의 규칙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엔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데이터는 한 10년 전부터 2012년이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개발한 인식형 인공지능이라는 방법으로 구분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고양이다, 이건 강아지다. 10년 전부터 이미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발견은 뭐냐면 더 많은 데이터를 트랜스포머로 학습을 했더니 이 세상에 없었던 데이터를 예측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이 방식을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기술보다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 기술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사실 코딩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를 이제 우리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코딩일까요? 코딩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자 상당히 인건비가 비싸고 그리고 코드는 한 줄 한 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코딩을 AI로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기억하시죠? 트랜스포머가 하는 것은 거대한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 안에서 규칙을 찾아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덕분에 인터넷에는 한국어보다 영어 문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챗GPT는 영어를 당연히 더 잘합니다. 그런데 분석해보면 영어보다 더 많은 데이터는 파이썬이에요. 예를 들어서.
챗GPT의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고 파이썬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프롬프트로 나만의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하면은 코딩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방식을 안 쓸까요? 헬루시네이션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뭘 이해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그럴싸하더라도 틀린 내용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런 현상을 우리는 헬루시네이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영어나 한국어로 만들어진 헬루시네이션, 예를 들어서 초기 챗GPT 시대에 뭐 그런 게 언론에서 많이 등장했잖아요. 세종대왕이 노트북 컴퓨터를 벽에 던졌느니, 이건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가 있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문제는 컴퓨터 코드에서는 헬루시네이션으로 컴마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코드가 그냥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만 줄짜리 코드에서 컴마 하나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겠죠.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으로 코딩 당연히 가능하지만 디바깅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올해 1월 달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한 게 다양한 도구들이 이제 소개됐습니다. 이 도구들의 핵심은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코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디바깅도 같이 해주고 코드가 돌아갈 때까지 확인을 해주는 그냥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디바깅 도구하고 인공지능 도구를 합친 거고, 이런 방식을 이제 우리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느낌으로, 분위기로 코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을 안 해봤다면 정말 꼭 하실 거를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챗GPT로 문장을 만들고 달리, midjourney로 그림을 만드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커리어에 큰 도움 안 됩니다. 그냥 집에서 재미로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마 바이브 코딩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비스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커저나 윈서프, 저 왼쪽에 있는 둘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코딩이 가능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코딩을 안 하다가 최근에 커저로 다시 코딩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타자기로 글을 쓰다가 워드 프로세서로 글을 쓰는 것 같이 편합니다. 생산성이 30-40% 올라가요. 그전엔 제가 하루에 만약에 1000줄을 쓸 수 있었다면 갑자기 1300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몇 번 반복하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AI 때문에 내 커리어가 어려워지고 내 회사가 망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나보다 먼저 AI를 내 분야에서 잘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나보다 먼저 찾아낸 내 경쟁자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개발자고 경쟁자도 개발자인데, 경쟁자는 바이브 코딩으로 하루에 1400줄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1000줄만 쓴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글, 오픈 AI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분야에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데 그 경쟁자가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찾아내는 순간 문제가 생기겠죠. 커저나 윈서프는 매우 훌륭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예를 들어서 글을 못 쓰는 사람한테, 한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워드 프로세서 주면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커저나 윈서프는 코딩 경험이 상당히 있는 분한테만 도움이 됩니다. 한 번도 코딩을 안 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링킹하고 별의별 그런 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코딩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나만의 앱을 정말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아무 경험 없이도 러브블이나 볼트, 요새 유치원 학생들이 이걸 잘 쓰더라고요. 러브블이나 볼트를 쓰시면 됩니다. 자연어로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 입력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입력하고 사진으로 내 얼굴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테트리스 만들어줘 하면 기가 막히게 한 3분이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까지 이걸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비스들 다 무료예요. 어차피 이거를 사용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큰 프로젝트를 하시려면 또 구독을 해야 되겠지만 맛보기는 다 무료이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윈서프는 최근에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죠. 오픈 AI가 30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이브 코딩이 지금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소비자들은 AI 하면 챗GPT 그리고 컨텐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서 그림, 소리, 영상까지 동시에 학습을 시키면 당연히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제는 작년 12월 16일
구글 딥마인드가 공개한 BO2입니다. 이런 거겠죠. 프롬프를 입력합니다. 고글을 낀 강아지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장면. 그러면 그럴싸한 영상 이제 만들어줍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 현재 만들어줄 수 있고 1, 2년 전보다 퀄리티가 정말 좋아졌어요. 현재 예측으로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헐리우드 영화 수준의 영상을 AI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미 글로벌하게 AI 영화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천 영화제 최근에도 AI 트랙이 따로 있었고 또 저도 작년에 경기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경기도 AI 영화제를 작년 9월 달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작품 수준이 높더라고요. 현재 예측으로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 컨텐츠가 사람이 수작업으로 만든 컨텐츠에서 틱톡 유튜버가 하루에 1개 올리는 컨텐츠에서 AI가 대량 생산한 하루에 100만 개라도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는 소비자들의 여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예측으로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하게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이 될 텐데 흥미로운 건 인공지능 시대의 컨텐츠 비즈니스를 누가 차지할까? 현재 임자가 없습니다. 개인은 아닐 겁니다. 서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컨텐츠로 먹고 사는 헐리우드 스튜디오도 아닐 거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분들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스튜디오, 장비, 사람. 이걸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알려져 있고 글로벌하게는 현재 아부다비가 인공지능 시대에 헐리우드를 대체하겠다라는 매우 흥미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아직은 문제가 있죠. 영상은 만들 수 있는데 소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나 집어넣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컨텐츠에 맞는 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저렇게 막 끼기익 하면서 다니면 저 소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우선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소리를 동시에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문제는 드디어 5월 21일 해결이 됐습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흥미로운 게 이게 이미 다 개발이 끝나고 결과가 있고 교과서가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ING.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성형 인공지능만큼 여러분들 같이 젊은 분들에게 정말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봅시다. 또 오늘 대우재단에서 강연을 하고 또 대우가 과거에 그런 역할을 많이 했지만 여러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선진국에 비해서 한 150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증기기관차 만들 때 우리는 여전히 임금님 수라상을 어떻게 차려줄까 고민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화 산업화를 시작할 시점에 우리가 몰랐던 걸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한 번 다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대답해주는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수능시험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사실 오픈북으로 수능시험을 본 겁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답이 나와 있으면 그걸 뺏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 세상 대부분 국가들은 답안지가 다 펼쳐져 있었는데도 글을 못 읽어서 뺏기지도 못한 거고 우리는 글을 열심히 공부해서 뺏기고 모방하는데 성공을 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걸 50년 동안 하고 나니까 우리 머릿속에 아주 이상한 착시현상, 착각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질문이 생기고 내가 모를 때 물어볼 사람이 어딘가 있겠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픈북, 짝퉁 산업화 시대에 적용이 된 거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업화는 항상 클로즈북입니다.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아낼까? 먼저 해보는 사람이 답을 찾습니다. 확률적으로. 1883년 칼 벤츠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자동차 비즈니스라는 게 그냥 없었습니다. 먼저 하다 보니까 주유소라는 게 있어야 되겠네. 타이어도 가끔 바꿔야 되겠네. 이런 걸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분야에서 보시면 자동차일 수도 있고 비행기일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 비즈니스도 있고 지금 모든 영역에서 탑3는 그 분야를 가장 먼저 시작했었던 기업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아마도 처음으로 우리도 모르지만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다시 말해서 동시에 레이스를 할 수 있는, 남들은 먼저 150년 먼저 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같은 시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물어볼 데가 없다라는 것이, 교과서가 없다라는 것을, 또는 유학 보낼 데가 없다라는 것은 그거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서가 있고 유학을 보낸다라는 건 항상 모방을 한다라는 건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금융, 리테일, 교육, 인간의 심리,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이런 교과서는 5년 후에 다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그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컨텐츠로 돌아오자면 5월 21일 비오3가 공개됐죠. 이제는 사운드도 함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등장한 지 한 달 반 된 겁니다. 이 세 예제는 100% 비오3 AI로 만든 거예요. 프롬프를 입력하면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예제 프롬프는 이거예요. 1990년 미국 코미디 시트콤 장면을 만들어줘. Hey, babe, can you pass me a beer? Not with that attitude. 그럴싸하잖아요. 두 번째, 2000년도 비디오 게임 만들어줘. 세 번째 예제, K-pop 뮤직비디오 만들어줘. Jolda gyome opna. 서림은 던져버려. 내 안에 불꽃. 네, 매우 유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것 같이 인공지능에서는 오늘 결과가 가장 안 좋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컨텐츠 비즈니스가 완전히 바뀔 수뿐이 없죠. 제가 그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 큰 엔터 회사 하시는 대표님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 촌스럽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존 방법, 아이돌로 이런 영상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했더니 적어도 몇 개월에 수십억이 든대요. 이건 30분 만에 10만 원으로 만든 거거든요. 대량 생산이라는 큰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5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드디어 멀티모달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챗GPT는 텍스트, 문장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문장을 예측하는 기계죠. 그런데 빅테크들이 더 많은 GPU를 확보하는 순간 이제는 더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글, 영상, 그림,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아까 비오3도 작동이 된 거죠. 그런데 영상, 특히 세상에 있는 장면을 학습했다는 것은 이제 AI가 세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적인 데이터도 규칙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잠재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시각 장애인입니다. 세상을 잘 못 보는데 AI가 대신 보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in residence at the moment. Yes, it looks like the king is in residence right now. The royal standard flag is flying above Buckingham Palace, which is the signal that the monarch is present. How exciting to be there while the king is home. Try and tell me exactly what they're doing right now, please. Right now the ducks are gently gliding across the water. They're moving in a fairly relaxed manner.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자세하게 보셨으면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챗GPT만 만든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고 더 많은 GPU를 확보하는 순간 멀지 않은 미래, 지금은 한 3년에서 5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억 명의 소비자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세상을 알아보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아마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인공지능한테 세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를 보여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휴대폰뿐이 없으니까 저 예제에서도 이분 휴대폰 들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럼 냉철하게 질문해 볼까요? 정말 5년 후 우리가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고 다닐까요? 하면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더구나 휴대폰은 형태 자체가 세상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은 대부분 호주머니 안에 있거나 가방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 머릿속에 갑자기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이 유레카라는 생각이 든 게
세상을 알아보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하는 순간 휴대폰이 더 이상 적절한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휴대폰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졌지만 형태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을 항상 알아볼 수 있도록 모르죠. 이마에 붙이고 다니거나 어깨에 달고 다니거나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형태 전쟁이라는 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폼 팩터 전쟁입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두 그룹으로 현재 나눠졌습니다. 우선 한쪽에는 휴대폰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는 딱 두 개입니다. 애플, 삼성전자. 이 두 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휴대폰을 이렇게 완성도 높게 만드는데 지금 16년이 걸렸잖아. 16번 이터레이션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 완벽한 폼 팩터를 왜 포기하냐? 가로 열고 우리 돈 많이 벌고 있음이겠죠. 그러니 차라리 이걸 포기하지 말고 휴대폰에 인공지능을 탑재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갤럭시 AI고 또는 애플 인텔리전스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적인 예측이 아니고 전략적인 예측입니다. 왜냐? 빅테크들 중엔 휴대폰 매출이 없는 또 회사들 있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 거성 같은 회사들은 어차피 휴대폰 매출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이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죠.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저는 후자 그룹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는 딱 두 개인데 하필 그 두 회사가 애플, 삼성전자가 AI를 가장 못하는 회사들이잖아요. AI를 잘하는 회사들은 휴대폰이 없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겠죠. 그리고 현재 메타가 가장 애그레시브하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1년 반 전에 레이벤하고 협업을 해서 글라스, 스마트 글라스를 제안했어요. 자,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답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답은 5년 후에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원래 뇌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상상력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본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스웨덴 사람한테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라는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선호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물어보면 귀찮으니까 짜장면 할 거예요. 근데 그건 헬루시네이션입니다. 저는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비자가 선호도가 어차피 없을 거고 자꾸만 얘기하라 그러면 100% 헬루시네이션 얘기할 거고 그 말 듣고 제품 만들면 100% 망할 겁니다. 아마.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회사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형태를 내는지 아마 기다릴 거예요. 누구는 안경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목걸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팔찌라고 그러고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아마 싫어할 겁니다. 무겁다, 비싸다, 귀찮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 거고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그 형태 하나를 모방할 거고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시 먼저 해보는 기업이 정답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안경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휴대폰은 분명히 제3자 시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핵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되고. 그런데 스마트 글라스는 이론적으로 소비자가 지금 보고 있는 1인칭 시선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욕구는 대부분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벌어지겠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앱이 사라질 수 있다고 현재 생각합니다. 아니죠. 앱의 기능은 여전히 있지만 앱을 사용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AI가 앱을 콜링해서 사용을 하겠죠. 두 번째 결론은 디스플레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디스플레이 산업이 더 이상 성장을 안 할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 정보를 더 이상 소비자가 볼 필요가 없거든요. AI는 디스플레이로 현상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세 분의 남성분들이 뭔가 함께 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중간이 샘 얼트만, 오픈 AI CEO, 왼쪽에 조나탄 아이브, 저분이 아이폰 디자인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 기술 디자인 돈을 가지신 분이 비밀리에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목표가 멀티모달 인공지능, 세상을 알아보는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된 아이폰 같은 걸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디스플레이가 없는 디바이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1일이죠. 구글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글라스 만들래.
그리고 놀랍게도 젠틀몬스터하고 함께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젠틀몬스터는 홍대에 그 작은 가게 하나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주 글로벌한 회사가 됐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글라스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형태 전쟁의 첫 번째 배틀은 글라스일 겁니다. 이걸 한 몇 년 해보고 소비자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고 끝까지 소비자가 싫다 그러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IT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최근에 조나탄 아이브 회사를 그냥 인수를 해버렸죠. 그리고 올해 가을에 새로운 형태를 소개한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새로운 형태, 디바이스,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정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선 첫 번째는 스마트 글라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5년 전에 메타버스가 아주 핫했잖아요. 저커버그는 회사 이름도 메타라고 바꾸고 그다음에 대박으로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최적화된 디바이스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소개한 건 고글인데 소비자가 고글은 끝까지 싫대요. 애플이 만든 비전 프로까지 싫다라는 것은 고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플보다 디바이스 잘 만드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뭘 해요? 끼고 가면 게임 몇 개, 영상 몇 개, 그리고 그걸 다 사람이 만들어 준 거잖아요. 수작업으로.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IT 역사를 좀 아시면은 새로운 IT 트렌드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완성도가 높은 디바이스 더하기 컨텐츠. 가장 유명한 예제가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애플 아이폰으로 시작됐다라고 기억하지만 살짝 그렇진 않습니다. 스마트폰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 아이폰이 등장하기 거의 1년 전에 LG전자에서 프라다폰이라는 걸 먼저 냈습니다. 사실 1년 전에 똑같이 생겼었어요. 아니죠. 아이폰이 프라다폰하고 똑같이 생긴 거죠. 먼저 냈으니까. 그런데 프라다폰은 망했어요. LG전자는 너무나 억울할 거예요. 본인들이 먼저 제안한 건데. 근데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IT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프라다폰 완성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터치 스크린 같은 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프라다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LG전자에서 제공한 앱 10개뿐이 없었습니다. 달력, 이메일. 뭘 하겠어요? 아이폰이 이긴 건 디바이스의 완성도도 있었지만 앱스토어 왔잖아요. 1억 개의 앱. 다시 말해서 디바이스 하나를 사면 1억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죠. 결과적으로 항상 IT 역사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는 다 망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이걸 뭐 모방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 IT에서는 맨날 모방해요. 남이 뭐 하는지 보고 더 잘하면 되는 거겠죠. 메타버스는 한 번 죽었고 다시 한 번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디바이스가 고글에서 글라스로 진화를 하고 글라스는 여러분들 중에 저도 그렇고 안경을 끼고 있지만 이건 또 받아들이거든요. 소비자가.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는 이제 컨텐츠를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성형 AI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메타버스 시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생성형 AI가. 챗GPT 등장하기 전에 시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이 BO3 같은 걸 컴비네이션 하면 실시간 콘텐츠, 그럼 무한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상일까요? 이거는 이미 10년 전에 케이지 마츠다라는 일본 미디어 아티스트가 제안한 비전입니다. 이거는 작품입니다. 이런 기술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 동일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잖아요. 아날로그 현실. 그런데 AI 더하기 메타버스 또는 요새는 또 XR라고 대부분 부르죠. 이런 순간 우리 각자가 보는 현실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실에 레이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레이어는 기업이 후원을 하는 스폰서링된 레이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라는 거예요. 결국 미래 세상에서는 우리가 각자 보는 세상이 광고로 레이어링이 된 세상이지 않을까? 그럼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10년 후에는 우리가 이마트에서 쇼핑하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특정 물건, 세일하는 물건을 사면 내 가상의 반려견한테 굿즈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경험을 준다면 제 생각에는 쇼핑이 온라인 쇼핑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보다 더 재밌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몸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몸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경험을 하는데 레이어가 있어서 재미까지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훨씬 더 재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핫한 회사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 중에 하나는 피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26살일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두 여성 공학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2년 전에 가장 핫한 스타트업인데 피카가 해주는 건 뭐냐면 생성형 AI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잘 잡았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피카가 아무리 잘해도 오픈 AI나 구글하고는 경쟁하는 건 불가능하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타겟을 다르게 잡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도 아주 어리지만 더 어린 친구들, 지금 10대 알파 세대를 타겟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개념은 뭐냐면 오픈 AI나 구글에서 AI 연구하시는 분들 다 아저씨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AI로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10대는 30분 이상 되는 거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다. 내러티브, 서사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본인들이 집중하는 건 알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보고 버리는 디스포지블 컨텐츠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아주 스마트한 무브 같아요. 밈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휴대폰으로 피카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한번 해봤어요. 이 휴대폰에 그냥 제 사진 하나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필터를 적용하면 AI 필터예요. 바로 이런 걸 만들어줍니다. 한 30초 만에. 그거 재밌잖아요. 자, 이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무 메시지도 없고 아무 교훈도 없고 아무 테이크홈 메시지도 없지만 그냥 한번 카카오톡으로 던져주고 끝. 바로 이게 컨텐츠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의별 좀 이상하네요. 피카에서 최근에 TV 광고를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아마 4월 달인가 광고가 나왔는데 지금 10대 인공지능 시대의 10대 세계관을 기가 막히게 보여준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20대겠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20년, 30년 되면 저 같은 기성세대하고 같은 그룹에 포함돼서 구박을 받을 겁니다. 왜냐?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 성인이 된 아날로그 꼰대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이 두 그룹으로 나눠질 거예요.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태어난 세대하고 그 전에 성인이 된 세대 그리고 아마 챗GPT가 등장하고 성인이 된 지금 10대들이겠죠. 이 친구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인공지능도 없었던 시대에 어른이 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so old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세계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매일마다 뉴스에서 보지만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1990년도 초 구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30년 전에 세계화 시대라는 게 시작이 됐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모든 국가하고 무역을 하는 게 가능해졌고 여행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세계화 시대에서. 198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뭐 간첩이에요.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가능해졌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특히 대우가 세계에 나가서 사업을 한 기업 중에 하나였었죠. 그런데 세계화 시대는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정상이 좋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길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협업보다 분쟁이 더 많았고 평화보다는 전쟁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30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웠던 시대 중에 하나였었던 거예요. 또 우리는 몰랐어요. 그때. 저도 후회가 막심합니다. 옛날에 좀 더 많이 놀 거라고. 그런데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30년은 역사적으로는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한 개인의 인생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입니다. 더구나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우리가 몇천 년을 사는 종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한 100번 살아보고 평균값을 내서 판단하는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딱 한 번 살아요. 그런데 우연히도 우리가 어른이 된 성장한 지난 30년은 역사적으로는 블랙 스원이었는데 통계학적으로는 너무너무나 예외적인 아웃라이어였는데 우리가 경험한 게 그거 하나뿐이 없다 보니 그게 정상이라는 이상한 착각이 지금 머리에 자리를 잡았고 세상은 정상화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유럽 한복판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지? 아니요, 맨날 그랬거든요. 왜 국가들이 서로 관세를 매기지? 맨날 그랬거든요. 사실은 지난 30년만 없었던 거고. 그럼 누가 어디한테 세상이 개인한테 적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인이 세상한테 적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세상은 우리 없이도 아주 잘 삽니다. 우리는 세상 없이는 못 살지만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앙시앙 레짐이죠. 그전 세상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가능한 시대가 다시 생겨버렸고 국가들 간의 무역전쟁, 관세 이 모든 것이 다시 옛날에 있었던 것이 다시 등장하는데 동시에 기후변화가 현실이 돼버렸고 인공지능이 현실이 되면서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러면 나는 뭐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라고 이 많은 문제들을 당연히 우리가 만든 문제입니다. 기성세대가.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젠지겠죠. 여러분들은 Z세대까지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 또는 세상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알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알파 세대한테 가장 무시를 많이 받을 겁니다. 젠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MZ잖아요. 우리가 밀레니얼하고 뭐가 공통점이 있다고 그냥 한 박스에 집어넣냐. 우리는 밀레니얼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 같이 알파가 봤을 때는 젠지하고 알파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특히 알파의 세계관은 뭐냐면 세상은 망한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망해가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설문조사를 보면 지금 알파 세대는 어차피 막을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 대신에 세상을 예쁘게 꾸미자. 내 눈에 예쁘게 보이면 된다. 그 세계관을 지금 피카가 이 광고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광고에서 이 세상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피카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본인한테만 예쁘게 보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사실 세상은 이미 망했죠, 지금.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현실하고 마주치구나 했는데 그리고 뉴스를 틀어보면 지금 세상은 망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는 핵폭탄이 터졌는데 그럼 그냥 버섯으로 바꿔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앉아서 지금 쥐를 뜯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테리블하다, 모든 것이 안 좋은데 아니야 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현실이 옵셔널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그냥 내가 바꿔서 보면 된다. 저는 이 영상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프레지던트 GPT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이미 AI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세계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CES에서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2년
인식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등장해서 우리는 2012년부터 세상을 알아보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가 등장하고 2022년부터 생성형 AI가 가능해졌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에이전틱 AI가 등장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죠. 에이전틱 AI는 뭐냐면 생성형 AI는 대답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여름 뭐 유럽 가는 비행기표 저렴한 거 알아봐줘 하면 생성형 AI가 잘 찾아보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는 거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특정 욕구를 가졌을 때 어떤 앱을 켜서 어떤 메뉴를 누르고 어떤 칸에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는지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에이전틱 AI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한 2, 3년 후면 완성이 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피지컬 AI입니다. 로봇이죠. 왜 로봇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틱 AI로 인간의 모든 욕구를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 디지털 세상에서만 욕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현실에서 저 책상 위에 있는 물병 갖다 줘. 이건 에이전틱 AI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액션이 가능한 로봇이 할 수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날로그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보틱스는 정말 최근에 발전이 많았죠. 저도 한 10년 전까지 로보틱스를 했었는데 정말 어려워요, 로보틱스는. 그리고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질적으로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구분하고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을 하려면 적어도 2, 30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5년 안에 현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 차세대 공장에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한 대, 10대, 100대가 아니고 수억 대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같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 비즈니스는 지금 놓칠 수가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보다 수십 배 더 큰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정말 좋아졌어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주 잘하고 테슬라 다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저 영상은 한 달 전에 테슬라에서 소개한 건데 처음에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너무 모션이 스무스해서 CG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기치는 거나 했는데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진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믿어줘야 되겠죠. 너무 훌륭합니다, 동작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휴머노이드 특히 수억 개 캐패시티 볼륨의 휴머노이드 로봇 비즈니스는 중국이 대부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유니트리나 딥 로보틱스 같은 데 보면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고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뭐 일반인은 구매도 불가능하지만 한 대 가격이 3억, 4억, 5억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니트리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지금 휴대폰으로 알리익스프레스 가면 5천만 원 주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10분의 1인 거예요, 가격이. 그런데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항상 요즘엔 써야 됩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아니라고. 사실 이건 로보틱스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본인의 무게가 달라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저는 마지막 저분은 뭘 믿고 저런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로봇이 AI가 세상을 장악하면 가장 먼저 지금 숙청될 분인 거잖아요. 저분은. 샘 얼트만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AGI를 어떻게 만드는지 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AGI는 AI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AI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AGI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한다면 더 이상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AGI는 도구가 아니고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AGI는 지능의 자동화죠. 여러분들 혹시 대학교에서 경제학 개론 수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들어보셨다면 경제학 개론 수업은 아주 재밌습니다. 콥다글라스 생산함수라는 게 있죠. 사회 생산량은 노동 투입량 곱하기 자본 투입량이라는 건데 AGI가 등장하는 순간
지적 노동이 자동화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반대로 자본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이론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AGI는 마켓 파워, 시장 지배력을 가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 에세이의 결론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AGI를 가장 먼저 달성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글로벌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두 번째, 반드시 미국이 AGI를 가장 먼저 달성해야 된다. 세 번째, 중국이 미국보다 AGI를 먼저 달성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된다. 가로 열고 폭탄을 떨어뜨려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우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샘 얼트만은 노동의 가치 또는 노동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살짝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단 노동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뀌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이라는 개념이 과거의 노동이 미래에는 여가 생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중세시대 사람이 2025년 대한민국에 오면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자동차, 비행기, 인터넷도 흥미롭겠지만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걸 거예요. 직장인들을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지 않고 지하실이나 이상한 건물 2층, 3층에 올라가서 돈을 지불하고 무거운 돌덩어리하고 쇳덩어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매우 흥미롭게 볼 겁니다. 저걸 왜 하는 거지?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려고 저런 걸 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적 노동을 했는데 이제는 돈을 주고 육체적 노동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가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몸을 쓰는 건데 몸을 안 쓰니까 돈을 지불하고 몸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GI가 등장해서 대부분 지적 능력을 인공지능이 한다면 제 생각에 10년, 20년 후에는 많은 분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그리고 대부분 지적 노동을 인공지능이 했잖아요. 저녁에 퇴근하고 특정 장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무의미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 혼자서. 아니죠. 어쩌면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보면 퀴즈, 퍼즐, 수도코 같은 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머리를 쓸 기회가 없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머리를 쓰는 가상으로 머리를 쓰는 걸 만들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거꾸로 과거의 여가 생활이 노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못 하셨겠지만 나중에 회사에 가고 그러면 우리가 학회, 컨퍼런스, 워크숍, 리트리트 같은 데 많이 갑니다. 사실 오늘도 비슷하겠지만 이런 데 오셔서 재밌는 얘기 듣고 또 이따 맛있는 저녁도 먹을 겁니다. 현재 노동에는 네트워킹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킹하는 장면을 보면 중세시대 사람이 보면 이건 귀족들의 파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건 노는 거지. 비슷하게 여가 생활이 노동이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의 미래는 어쩌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노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기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기름 같은 역할을 데이터가 한다면 사실 이분들은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웹 브라우징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10대를 본 겁니다. 알파 세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직업을 가질래? 했더니 놀랍게도 30몇 %는 유튜버가 현재 목표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생각한 게 그래도 한 70% 정도는 제대로 된 직장 갖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다시 봤는데 20몇 %는 틱토커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유튜버와 틱토커는 다른 직업인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리고 10몇 %는 스트리머래요. 이건 또 다른 직업인 겁니다. 다 합쳐보면 70% 정도가 저 같은 아날로그 꼰대는 노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GI 시대에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동의 정의가 달라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하면 초기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뿐이 없습니다. 1883년 칼 벤츠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수작업으로 만들었죠. 덕분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고 엉성했습니다. 1910년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대량 생산하면 시간과 돈이 절약되고 퀄리티도 좋아집니다. 2025년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대부분 물질적인 제품들은 이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걸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물질적인 제품은 대량 생산하는데 서비스, 업무, 영업, 교육, 연구는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AGI가 지능의 자동화라면 결과적으로 AGI는 지적 노동을 대량 생산하도록 가능하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1910년도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 같은 개념을 지적 노동에서 또 한 번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역사를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수십 년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의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몇 달도 있다. 보통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다.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요.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발명한다든지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AI 브렉스루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런 시점을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부르고 특이점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럽니다. 왜 준비를 안 하십니까 하고. 그런데 이건 적절하진 않죠. 왜냐? 이런 그림을 사실 우리는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 예측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 머릿속에는 원시 시대 때부터 아주 강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는 과거의 확장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나쁜 믿음은 아니에요. 제가 일기예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내일 날씨가 오늘하고 비슷합니다 하면 대부분 맞거든요. 단 기후변화가 있는 특이점 시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질문해야 될 건 이거예요.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시대,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는 수십 년에 속할까? 또는 수십 년어치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시대에 속할까? 근데 사실 우리 답을 다 알잖아요. 느낌이 싸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특이점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단 냉철하게 분석하자면. 그럼 이런 시대 때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까요? 그냥 제가 재미로 준비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11월 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라는 우리나라 추석 같은 헐리데이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추수감사절 때는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부분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작년 추수감사절은 11월 28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칠면조 고기를 먹는 추수감사절이 11월 28일이었는데 그러면 하루 전날 11월 27일 칠면조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이 칠면조들은 아주 똑똑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칠면조여서 1년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해도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질 확률이 정확하게 0입니다. 칠면조는 친구들하고 1년 동안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농부는 너무 고마운 분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매일마다 밥을 줬습니다. 칠면조는 11월 27일 저녁 오늘도 행복했고 내일도 행복할 거라는 믿음 아래 편안하게 잠에 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다음날 11월 28일 아침이 되고 칠면조는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나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특이점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한 시대, 한 세계관, 한 비즈니스 모델이 오래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의 홉스본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 우리 인간한테는 하나의 시대가 10년만 유지돼도 영원히라는 착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랬다. 근데 알고 보면 10년인 거예요. 그래서 한 특별한 시대가 오래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우리 머릿속에는 영원히 그럴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특히 지금 같은 특이점 시대에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피해야 되는 스탠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파고 처음 등장했을 때 인간 대 기계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목이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인간과 기계의 경쟁이 아니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보다 AI를 더 잘 활용하는 다른 인간과의 경쟁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업 차원에서 보면 인공지능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AI를 나보다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더 먼저 이해한 경쟁사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논리적인 결론은 내가 그 회사가 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인공지능을 내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자꾸만 알고리즘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교과서가 지금 없잖아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나는 그 불확실성 리스크 때문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지 않는데 내 경쟁사는 나보다 먼저 시작해서 100에 하나라도 나보다 먼저 방법을 찾아내면
그 생산성 차이, 그 초격차는 더 이상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행동했을 때의 리스크보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내가 뒤처질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장 논리적이고 보수적인 전략이 질러보는 게 지금은 가장 보수적인 전략이라는 게 게임 이론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젊은 분들은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공지능은 자전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전거는 책을 100권 읽어도 자전거 못합니다. 자전거는 타보고 10번 정도 넘어본 사람만 탈 수 있는 것 같이 AI는 여러분들이 100번 박사학위를 따고 책을 읽고 제 강연을 들어도 큰 도움 안 될 겁니다. 직접 해보시면서, 왜냐? 클로즈북이기 때문에. 이게 오픈북이라면 교과서 보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년, 10년 후에는 교과서가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앞으로 5년 동안 기회의 핵심은 먼저 해보는 분들이 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AGI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 설명해 준 김대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녹화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일 다시 올려서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포럼 8월 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강의 제목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 분쟁과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외교안보연구소의 인남식 교수께서 모셔서 강의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인남식 교수는 여기에 나와 경력에 설명한 대로 지금 연세대, 숙명여대, 서울대 초빙 교수를 역임하고 있었고, 그동안 뭐 유튜브 3프로 TV 이런 것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특히 중동 지역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어떤 분쟁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월달 포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지난번 모임에서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 국립대 신장섭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신장섭 교수는 저희 이제 김우중과의 대화를 저술한 교수님이십니다. 실제 김우중 회장님과 약 뭐 한 6개월 정도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라서 아마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지 포럼 진행 계획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원래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총동문회 결성 행사를 대우가 이제 총동문회 결성된 지가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도 12월 달에 결성을 했으니까 지금 원래대로 하게 되면 작년도에 5년 지난 시점에 총동문회를 할 예정이었었는데 못했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좀 번잡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금년도에 이제 준비를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제 국내에서 할 거냐 해외에서 할 거냐를 논란을 있었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이 4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적을 정해가지고 올 12월 달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되고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공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특별 프로그램의 안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외 주재원이나 우리 GYBM, 그 다음에 우리 현지 대우 OB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AI가 요즘 이제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강좌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이 두 군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달에.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노이에서 8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 자카르타는 8월 21일하고 22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루에 이제 총 몰아가지고 6시간에 걸쳐가지고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최소 기본 인원이 40명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에서 강사를 모셔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분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자면 40명 정도는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당 이제 참가비를 25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충족이 되면 진행할 예정이고 충족이 안 되게 되면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GYBM 20기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집할 인원은 57명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28일 날 진행하니까 지금 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변에 있는 대우 OB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GYBM 출신들의 어떤 친구들이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잠시 후에 이제 식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식사는 우리 대우세계연구의 윤석환 부회장께서 오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준비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서로 교류하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